뉴욕 증시 3대 지수는 AI 관련 빅테크 대규모 자본 지출 부담이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월간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같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천문학적인 AI 자본 지출이 투자 대비 수익을 충분히 거둘지 의구심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믿었던 기술주들의 실적 가이던스가 흔들리면서 이제 올 것이 왔다라는 공포 심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P 500 올해 들어서 마이너스로 돌아섰죠. 네, 그게다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심리적 지지선이던 7만 달러가 붕괴되면서 6만 달러 초반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자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마이클 버리는 비트코인 급락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고 이미 경고한 바 있습니다. 네, 시장 전반의 조정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걸까요? 이번 하락이 단순 조정장에서 끝나게 되는지 아니면 또 베어 마켓으로 이어지는지 전문가들 판단마저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라고요. 또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지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AI 자본 지출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기술주는 또 한 번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고용시장 지표마저 부진하게 나오자 그동안 이어지던 순환매 흐름을 멈추고 시장 전반에서 매도세가 확산됐고요. 비트코인과 귀금속 시장 역시 투자 심리 위축 속에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 마감 후에 아마존마저 예상보다 큰 AI 투자 계획을 공개하면서 이 수익성 우려를 더욱더 자극했는데요. 당분간 이 기술주 약세 흐름이 지속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럼 마감상 확인해보면 오늘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각각 1.2%, 1.23% 떨어졌고요. 나스닥 지수가 1.59% 급락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AI 과잉 투자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은 모두 매도 압력을 받았습니다. 특히 알파벳은 어제 역대급 실적을 내놨음에도 올해 AI 투자 규모를 2배나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0.6% 하락했는데요. 이 투자액은 월가 예상치와 작년 순이익보다도 훨씬 많은 규모라는 점에서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또 지난주 실적을 공개한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예상보다 많은 캐펙스 규모를 발표하면서 같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고요. 반면 스티펠에서도 이 같은 이유로 투자 의견을 이례적으로 하향 조정하자 주가가 5%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여기에 아마존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정규장에서 4% 넘게 하락했는데요. 아마존 역시 조금 전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자본 지출을 크게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현재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의 실적 자체도 아쉬웠습니다. 매출은 예상치를 웃돌긴 했지만 이 주당 순이익이 컨센서스를 소폭 밑돌면서 수익성 부담이 드러났습니다. 또 아마존의 핵심 사업인 AWS 역시 매출 증가율은 23.6%를 기록했지만 이 영업이익 증가율은 17.2%에 그치면서 마진이 오히려 축소된 모습이었는데요. 이처럼 수익성이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자본 지출은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AI 과잉 투자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졌습니다. 회사는 올해 캐펙스를 2천억 달러로 제시했는데 이는 애널리스트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투자 대비해서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는 현재 시간외에서 10% 가까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시총 6위부터도 보면 그래도 빅테크 중에서는 메타와 브로드컴이 유일하게 상승을 켜냈는데요. 브로드컴은 알파벳의 자본 지출을 대규모로 늘린다고 밝힌 가운데 이 알파벳과의 파트너십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오늘 1%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오늘은 기술주 외에도 다른 섹터들도 다 같이 빠지면서 벅저스웨이와 월마트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간밤 시장 하락에 기름칠을 한 건 고용지표였습니다. 우선 미국 기업들의 1월 감원 계획이 큰 폭으로 늘었는데요. 챌린저 그린 크리스마스에 따르면 한 달간 발표된 감원 인원은 10만 8천여 명으로 전년 대비해서 118% 급증하면서 2009년 금융위기 이후로 1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009년은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가 있었던 때였던 만큼 고용시장 약화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반면에 신규 채용 계획은 5천 명 수준에 그치면서 앞으로 채용이 줄어든 상황에서 해고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 주말 기준으로 23만 1천 건을 기록하면서 한 주 만에 2만 건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로 가장 많은 수준이고요. 전문가 예상치 또한 뛰어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12월 구인이직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구인 공고는 크게 줄어든 가운데 해고가 소폭 늘어났는데요. 지난해 12월 구인 공고 수는 654만 2천 건으로 직전에 대비해서 크게 감소했고요. 비자발적 이직인 해고와 방출 건수는 176만 2천 건으로 한 달 전보다 약간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업자 대비 빈 일자리 수는 0.87대 1까지로 떨어지면서 기업들의 채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이렇게 간밤 고용지표가 크게 부진하게 나오면서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커졌는데요. 3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하루 전에 9.4%에서 이제는 20%대까지로 급등하면서 국채 수익률이 오늘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2년물 금리가 0.1%포인트, 10년물 금리도 0.09%포인트 급락했습니다. 다시 조금 반등하나 싶던 귀금속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특히 은 가격은 장중 최대 17%까지 폭락하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은은 실물 수요보다는 이 투기적 포지셔닝으로 크게 올랐고 또 중국 큰 손들의 은 선물에 대한 이 공매도 포지션이 크게 늘어나면서 하락세가 거셌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개최에 합의하면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WTI와 브렌트유는 모두 3%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끝내 6만 달러대 초반까지 주저앉았습니다. 가상자산이 더 이상 디지털 금으로서의 이 가치 저장 수단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영향인데요. 여기에 비트코인 최대 보유 기업인 스트래티지가 이 평가손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유 물량을 대거 매도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되면서 투자 심리가 더욱 위축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 경우에 추가적인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주의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이른바 먹는 위고비로 제2의 전성기를 만나 싶던 노보노디스크가 연일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아쉬운 매출 가이던스로 주가가 급락한 데 이어서 이번엔 미국에서 최근 선보인 위고비 알약과 동일한 성분으로 조제된 이 대체 제품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나온다는 소식에 주가가 크게 빠졌습니다. 미국에선 개별 환자 필요에 맞춰 기존 제약 성분의 용량을 조정하는 이 복합 조제가 허용되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가능한 건데 노보노디스크는 힘센허스가 만든 복제약은 체내에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저 돈 낭비에 불과하다 말하면서 소비자 기만이다,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적인 조제 행위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에 이어 경구약 출시를 준비 중이던 일라일리의 주가도 복제약이 곧장 출시될 가능성에 함께 주저앉았습니다. 올해 IPO 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스페이스X 관련 소식도 짚어보죠. 이 머스크가 상장을 앞두고 부지런히 주가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상장 직후 곧장 지수에 편입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는데요. 기존 규정상 기업은 길게는 1년가량의 대기 기간을 거쳐 편입이 가능하지만 이미 높은 몸값을 인정받았으니 미리 문을 열어달라 요청한 거고요. 나스닥 역시도 최근 지수 산정 방식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시장 의견을 수렴하면서 구성 종목 가운데 40위 안에 들면 15일 만에 편입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스페이스X의 몸값은 약 8천억 달러, 우리 돈 1,200조 원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전례 없는 초대형 IPO 소식에 온 시장의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과거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석권했던 일본이 사활을 걸고 반도체 재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선두 대만 TSMC가 큰 선물을 안겨다 주면서 동맹군 역할을 자처했는데요. 구마모토 공장에서 3나노 첨단 공정 제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당초 6에서 12나노 제품을 만들 계획이었지만 방향을 틀기로 하면서 설비 투자액도 170억 달러로 늘어나게 됐는데요. 3나노 생산 거점이 없던 일본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고요. 여기에 일본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반도체 드림팀 라피더스도 목표를 한참이나 웃돈을 투자금을 확보할 걸로 예상되면서 반도체 산업 복권을 지원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 수출을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애타게 기다리던 엔비디아가 결국 한마디 했습니다. 젠스당 CEO의 방문을 계기로 물꼬가 트이는가 싶다가 돌연 미국 정부가 다시 제동을 걸자 까다로운 요건 탓에 중국 기업들의 H백 수요가 꺾일 수 있다 경고하면서 트럼프가 수출 허용 조건으로 제시한 25% 수수료 구상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당국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과도한 규제가 결과적으로 중국 반도체 업체를 키우는 꼴이 될 수 있다 주장하면서 트럼프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요건들이 과거 바이든 정부의 규제와 다를 바 없다 말하기도 했는데요. 상황이 불투명해지자 엔비디아의 공급망 일부는 핵심 부품 생산을 일시 중단한 상황이고요. 문턱을 낮추나 싶던 중국 측도 미국의 라이선스 발급 추이를 지켜보면서 계산기를 다시 두드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논란이 많이 보이는 요즘입니다. 그중에서도 오픈 AI와의 불화설이 가장 큰 이슈인데요. 샘 올트먼이 엔비디아 대신 선택한 세레브라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대항마로 불리는 업체이기도 하죠. 최근 10억 달러를 조달하면서 기업 가치는 230억 달러로 평가받았는데 넉 달 새 3배로 뛰었습니다. 엔비디아 칩 성능에 불만을 품은 오픈 AI가 세레브라스를 대안으로 삼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실제로 100억 달러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해 큰 주목을 받고 있고요. 재작년 자진처로 했던 기업 공개도 다시 추진하고 나서면서 급격히 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최대 광산업체 탄생이 좌초됐습니다. 리오틴토와 글렌코어의 인수합병 협상이 결렬됐는데요. 기업 가치와 지배구조 등 합병 조건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10년 넘게 끌어온 벌써 세 번째 딜이지만 다시 또 무산됐는데 이 소식에 양사의 주가는 크게 빠졌습니다. AI 붐으로 구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 세계 광산업계 재편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최근 글렌코어는 구리 성장 회사로 브랜딩을 새로 하기도 했고 비록 무산되긴 했지만 이번 합병의 주요 포인트도 사업 초점을 구리로 옮기려는 데 있었던 만큼 월가에서는 올해도 구리값이 더 갈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중일 갈등에 따른 한일령 수혜와 다가올 설 연휴에 따른 관광 수요 증가에 여행과 카지노 관련주가 강세 보였습니다. 한일령 분위기 속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들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이달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을 앞두고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최대 25만 명에 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춘절이 유통 관광업계의 본격적인 회복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어제 올랐던 여행 관련주들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투어 같은 경우 상한가로 마감이 되면서 주당 16,690원에 마무리가 됐고 노랑풍선은 7.62%, 롯데관광개발은 5.4% 올랐으며 하나투어까지 2.8%대 강세 보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새벽 배송 허용을 논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마트의 주가가 들썩였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정치권과 정부는 대형마트의 심야 시간대 온라인 영업을 제한해온 현행 규제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전통시장 보호를 명분으로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오히려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에만 유리하게 작용하며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가 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주목을 받았는데 대표적으로 이마트가 가장 큰 폭으로 움직였습니다. 9.5% 오르면서 주당 10만 3,600원에 마감이 됐고 이어서 신세계도 2.17%, 롯데쇼핑은 0.63% 올랐으며 BGF 리테일은 보합에 마감이 됐습니다. 이번엔 실적에 따라 웃고 울었던 종목들 살펴봅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면서 스킨부스터 리쥬란으로 알려진 파마리서치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파마리서치는 지난 4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4분기 매출액 1,428억 원, 영업이익은 518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컨센서스를 각각 7.7%, 20.4%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실적 발표 이후 증권사에서는 파마리서치 목표 주가를 줄줄이 내렸는데요. LS, 삼성, 미래에셋, 다올, 교보 등 8개 증권사가 목표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후 시장에서는 실망 매물이 출회되면서 주가에 악영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톡스 관련주들 묶어서 살펴보면 파마리서치가 실적 이슈와 함께 23%대 어제도 급락하면서 주당 33만 6,500원에 마감이 됐고 휴메딕스도 5%대, 휴젤도 2.72% 내렸으며 메디톡스까지 0.98% 약세 보였습니다. 반면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4분기 시장의 기대를 넘어서는 호실적을 거뒀다는 소식 이후 주가가 2거래일 연속 급등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4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24.75% 증가한 1,052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는데요. 이는 시장 컨센을 14% 이상 웃도는 수준입니다. 특히 연간 비이자 수익이 1조 886억 원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결제, 캐피털사 인수합병에 나서면서 공격적으로 신사업을 확장한 것도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카카오뱅크를 포함한 은행주들 살펴보면 카카오뱅크가 어제 7.4%대 급등했고 하나금융지주는 1.42%, JB금융지주도 1.25% 올랐으며 기업은행까지 0.66% 강세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연일 이어진 미국의 AI 우려 속에 국내 증시 어제는 미국발 삭풍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어제는 팔아내는 외국인과 사들이는 동학개미 사이에 수급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개인 순매수와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각각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힘겨루기 양상이 뚜렷했습니다. 이제 오늘이 중요합니다. 뉴욕 증시에서 리스크 오프 심리가 강해진 가운데 코인 시장까지 대규모 하락장을 보인 터라 국내 증시 이번 주 마지막 거래 힘들게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죠. 어제 코스피는 3.9%, 코스닥은 3.6% 급락했습니다.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고 AMD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까지 더해져 반도체 쪽이 부진했습니다. AI 우려 자체가 증시 자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장세가 다시 펼쳐졌습니다. 사실 올해 들어서 코스피가 2거래를 연속 하락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루가 빠지면 그 다음 날 바로 반등하면서 강한 추세를 이어갔는데 이번에 이런 흐름이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깨질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매매 동향도 눈여겨보셔야겠는데요. 어제 코스피 외국인이 대규모 순매도하면서 지수에 영향을 줬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 어제 하루 동안 무려 5조 원을 던졌습니다. 역대 최대 순매도 금액입니다. 기관도 2조 1천억 원 가까이 팔아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들의 매수세도 대단했습니다. 물량을 받아내면서 6조 7,8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여기도 사상 최대 규모의 하자세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이렇게 팔아냈나 살펴보면 역시 반도체 투톱에서 대규모 매도세를 연출했습니다. 여기에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등 조방원 대표주들도 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현대로템과 네이버도 순매도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반면 이런 와중에 화장품과 자동차, 금융섹터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용기기인 APR을 가장 많이 순매수했고 기아와 현대모비스도 사들였습니다. 또 신한지주와 키움증권, 카카오뱅크 등도 순매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간 시장을 주도하던 반도체와 조방원테만 한번 팔아내면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메이저 수급주체 양매도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2,900억 원 가까이 순매도했고 기관 5,400억 원 가까이 팔아냈습니다. 개인만 홀로 9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퍼렇게 멍들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상위 20위권에서 딱 두 종목, 셀트리온과 신한지주만 올랐고 나머지 종목들은 일제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반도체 투톱 약세의 골이 깊었습니다. 삼성전자가 5.8%, SK하이닉스가 6.4% 하락했고 SK스퀘어도 6% 넘게 빠졌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은 25위권까지 상승 종목이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에코프로 형제, 알테오젠까지 5% 가까이 내렸고 레이모 로보틱스가 6% 넘게, 삼천당 대학은 8%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18원 80전 올라 1,469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강달러 정책을 항상 지지한다고 밝힌 영향이었습니다. 이후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상승폭을 약간 줄였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가 악화하자 달러가 약세 압력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위험 자산 회피 심리도 여전히 컸기 때문에 역외 환율은 오늘 새벽 6시 기준으로 1,460권 50전까지 다시 올랐습니다. 오늘 외환 시장 환율 다시 1,470원을 돌파하느냐, 상승 압력을 얼마나 받을지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일정입니다. 오늘 밤에 미국의 1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되고요.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니 참고하시죠. 실적 발표도 이어집니다. 일단 네이버 호실적을 발표했고요. 카카오페이와 GS건설, 롯데쇼핑, 대한전선, DLENC, 한화시스템 등이 4분기 실적을 공개합니다. 시장 하방 압력이 큰 상황에서 호실적을 내는 종목들 선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는 부동산 자산 관련주 여전히 강한 모습이었고요. 반도체 단도 낙폭이 컸던 만큼 일부 종목들은 반등세 보였습니다. 그럼 프리마켓 보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 일부 반도체주는 올랐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AI 우려로 투심이 잔뜩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이런 흐름 피해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유가증권 시장 지금 시총 1위부터 6위까지 일제히 하락합니다. 삼성전자가 3.2% 또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15만 4,2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3.4% 약세로 81만 3천 원. 현대차가 3.6% 가까이 하락하면서 거래가 47만 1,000원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2.9% 추가적인 조정을 받습니다. 38만 3천 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76% 약세, SK스퀘어가 4.1% 하락합니다. 거래가 51만 2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시총 1위부터 6위까지 또 한 번 하락합니다. 에코프로가 크게 빠집니다. 프리마켓에서 6.2% 낙폭 기록하면서 거래가 15만 7,100원이고요. 에코프로 BM도 5.4% 약세, 2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3.7% 빠지면서 36만 2,500원. 레인보 로보틱스가 5.6% 하락 중입니다. 67만 1,000원. 여기에 3천당 제약. 어제도 시총 10위권 내에서는 가장 큰 낙폭을 보였었는데 지금도 낙폭 키우고 있습니다. 9.2% 가까이 하락하며 거래가 45만 500원이고요. ABL 바이오까지도 5.4%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17만 6,100원으로 집계됩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시장 힘들게 출발할 텐데 오늘도 수급 공방이 펼쳐질지 외국인이 순매수, 순매도하는 종목들 확인하시고요. 단기 전략, 중장기 전략 나눠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저희 방송 외에도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또 아마존 실적 발표 있었는데 뭐 사실 실적은 괜찮았는데 또 이제 캐펙스 네. 투자가 대규모로 늘어날 것이다. 2천억 달러. 그 전에는 구글에서 1,850억 달러. 네. 이러니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이렇게 돈을 써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구심, 실망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예. 사실 또 그 이전에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예. 어쨌거나 이 자본 지출이 과도하다는 인식이 이제 확산된 것 같고, 그죠? 네네. 1,850억 달러 대충 얼마죠? 곱하면 1,400원만 곱해도 이게 근데 엄청 640조? 엄청난 예. 돈이에요. 엄청난 돈인데 그리고 지금 아마존도 나쁘지 않은 실적이었는데 지금 그 마찬가지 투자가 많이 될 거다라고 2천억 달러. 나오니까 예. 지금 뭐 시간에서 장 마감 후 10%대도 이렇게 밀리고 있고 미국 장은 지금 어쨌거나 고비에 도달했네요. 어지간한 M7 종목들 보면은 데일리로는 200일선 근방에서 위클리로 보면 이제 5주 이평선이 20주 이평선을 갖다가 데드 크로스가 날 것 같은 뭐 그런 위치들에서 이걸 버텨내느냐 조금 조정이 깊어지느냐인데 우리 시장은 또 얘기가 좀 다른 거 아닌가요? 뭐 하다못해 많이 빠져서 지난 월요일날 우리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네. 케빈 워시 파동으로 무슨 월요일날 많이 빠졌는데 그쯤 가면 저는 득달같이 들어올 것 같은데 드글드글 백조가
100조 중에 얼마가. 어제도 사실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시장이. 네. 예.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우리 시장의 어떤 그 수급 상황, 뭐 유동성 측면에서 그 디커플링 장세가 과연 이어질 수 있을라는지 하는 부분,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점검돼야 되는 시기네요.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SF플러스 자산운용 고태원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고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러셨지. 장교미가 넘치는 우리 고 본부장님. 고 본부장님 보면 진짜 딱 어떤 뭐랄까 문인정신 투처럼 장교가 딱 떠오르는. 아 근데 시장 좀 어려워졌어요. 네. 네, 뭐 전반적인 시장 상황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난번 출연 때도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실 좀 가파르게 올랐던 부분들이 네. 있었고요. 특히 네.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는 가파른 상승세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인 것 같고요. 예. AI 버블론에 대한 의심들이 가장 크게 좀 시장에서 있는 상황이어서 지난번과는 조금은 다르게 이제 로테이션이 좀 강하게 돌았던 지난 한 달이었던 것 같고요. 그죠. 지난 주간도 보면 업종별로 굉장히 순환매가 굉장히 세게 돌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크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 이 다우지수도 보니까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다우도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거 순환매 성격으로 기술주 많이 올랐던 거 팔고 가치주 경기 민감주로 좀 옮긴다 했던 그게 이제 그동안 뉴욕 시황의 대부분이 그쪽으로 갔었는데 저 다우나 러셀까지도 빠지니까 그러면 시장 전체적으로 다들 지금 좀 추이를 타나 싶기도 하고. 아 그리고 코인이 은근히 또 신경 쓰이네요. 네. 은도 많이 빠졌고 어제 또 갑자기. 그러게요. 뭔가 이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나? 일단 매크로 유동성에 대한 우려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려를요? 예, 일단 페드 의장이 교체될 것이 좀 정해진 예. 상황이고 케빈 예. 워시 같은 경우에 노선에 대해서 조금 시장이 아직은 정확한 노선을 바라보긴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불안감으로 오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까지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금의 대체 안전자산으로서 금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 많이들 투자를 하셨는데 금 가격은 또 계속 좋은 상황이었고 비트코인 쪽은 계속 약세이다 보니까 이런 투심들이 암호화폐로 넘어오기 좀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되었던 것 같고요. 네. 이제 뭐 정책적으로도 사실 그걸 지원할 만한 상황들이 크게 있지는 않다 보니까 투심이 많이 흔들리는 부분이 암호화폐에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 어제 유튜브로 한 조금 짧은 영상을 봤는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의회에 나와가지고 청문회를 갔다고 혼자 3시간을 이렇게 그야말로 뭐랄까 민주당 의원들의 그 집중 공세를 갖다가 혼자 감당을 해내던데 거기서 또 코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트럼프 취임하면서 코인 왕국, 뭐 비트코인의 제국을 만들겠다고 해서 다들 믿고 들어갔는데 또 트럼프 아들들이 얼마나 또 코인 장사질을 했느냐, 이거 잘못돼 가는데 어떻게 구제해 줄 수 있느냐 했더니 베센트는 뭐 그럴 네. 방안은 없다. 코인 저거는 그렇다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건 나는 모르는 일이다. 우리 애들이 한 건데 이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고 본부장님은 그런 거 좀 관심 있어 하시는지. 뭐 일각에서는 이제 음모론으로 치부될 수 있지만 결국 세상을 지배해 온 것은 계속 유대인들이었다. 뭔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유대인들한테 뭔가 포위당했다. 뭔가 이렇게 좀 수그러든다.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케빈 워시였던 거예요. 원했던 것은 케빈 해시였던 것 같은데 저도 그 일각의 그 의심에 저도 자꾸 이렇게 땡기는 게 아니 어떻게 두 양반 케빈 워시하고 차 한잔 하는 모습이 안 나옵니까 아직까지? 신기하죠. 그래. 아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잘 아는 것도 없는데 자꾸 의심이 가가지고 그러니 아니 그래서 이제 구글 실적 발표하고 지금 아마존 실적 발표했는데 뭐 실적은 괜찮았는데 네. 지금 이제 캐펙스 뭔가 자본 지출을 늘리겠다. 이제 뭐 구글은 그 이전에 나온 뉴스가 지난해 대비로는 한 2배 정도 늘어나는 거고, 그다음에 아마존도 지금 네. 2천억 달러 투자하겠다. 그죠. 그럼 이거는 또 좋게 해석하면은 사실 그만큼 AI 이제 태동기니까 투자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해석도 가능한데 또 지금 너무 많이 오른 상황에서 또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그럼 이 기업들은 돈을 과연 언제 버느냐 또 이렇게 이어지는 내러티브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 투자 규모 증대 측면
측면에서는 우려할 부분은 별로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뒤에 딸려 있는 뭐 반도체라든지 예. 여러 산업의 영역은 투자 규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전체 투자 규모로 예상되는 게 대략 한 700빌리언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오라클 정도만을 포함했던 그러니까 최상위 하이퍼스케일러들만 얘기했을 때도 1,000조 원 이상의 금액이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될 것으로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산업의 성장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글쎄. 네네. 예.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뭐 이런 기업들이 매출이 잘 안 오르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메타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 성장률이 22% 나왔고 알파벳도 18%, 마이크로소프트 17% 나왔고요. 아마존도 성장률이 잘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부터는 향후 성장에 대한 의심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는 그 관점에서 오픈 AI에 대한 의심이 굉장히 좀 많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었던 챗GPT 쪽이 계속해서 트래픽을 뺏겨나가는 와중에 네. 이러한 투자들이 데이터 센터 투자들이 아무래도 오픈 AI발 투자들이 좀 많았다 보니까 예. 이런 투자들이 과연 계속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심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 빅테크들의 투자에서도 결국엔 누군가 파일을 하나가 가져가거나 얼마 안 되는 뭐 한두 개 정도가 가져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걸 어떻게 또 어디가 점유율을 가져가게 될까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시장이 좀 의심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약간의 톤 차이는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알파벳의 실적 발표를 볼 때는 괜찮은 내용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장은 사실 10% 하락을 시키면서 반응을 예. 했는데 그 중요 커멘트들 중에서 알파벳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관련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컴퓨팅 파워의 50% 이상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좀 불안했던 부분이 기존 서비스 확대에도 지금 컴퓨팅 파워 쓰는데 굉장히 좀 집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인공지능 관점에서 트래픽이 늘어나는 건 확실히 지금 알파벳이 잘 늘어나고 있다는 건 좀 보여줬고요. 네. 제미나이 같은 경우도 MAU가 지금 7.5억 명을 넘어섰고 네. 위클리 단위로 보면은 여전히 아직은 뭐 챗GPT에 비해서는 점유율은 낮지만 작년 점유율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 점유율 같은 경우는 오픈 AI 진영이 거의 80-90% 정도 됐는데 이제는 60-70% 정도까지 챗GPT가 떨어진 상황이고 제미나이는 20-30%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거의 4배가 올라온 수준이니까 알파벳의 자신감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프론티어 모델을 가지고 있는 빅테크와 아닌 기업들의 차이는 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오늘 발표를 하면서 사실 뭐 가이던스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실망감을 가질 수는 있는데 앞으로의 개선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마존은 최근에 이제 본사 인력을 굉장히 많이 레이오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해고를 굉장히 구조조정을 많이 네, 했는데 네. 이게 과거에는 그냥 이제 물류센터에 있던 인력들을 구조조정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핵심 개발자들까지 구조조정을 하면서 엔트로픽에 또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강력하게 AI 서비스를 좀 활용을 하다 보니까 개발자까지도 효율화를 하면서 앞으로 좀 버텀라인, 그러니까 EPS 단에서의 개선 폭은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데 엔트로픽이 그 이전에는 이제 엔트로픽 클로드 코워크 발표하고 또 간밤에는 클로드 오퍼스 네. 발표하고 이건 또 금융 쪽에 특화된 그거라면서요. 이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기업들 주가는 더 출렁이는 모습이거든요. 예.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좀 급락하면서 그 이후에 소프트웨어 전반적으로 이런 좀 낙폭이 확대되는 양상인 것 같은데 이건 좀 일시적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사실 좀 중장기적인 굉장히 중요한 리스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요? 있는데요. 왜냐하면 엔트로픽 같은 예. 경우는 지금 B2B 모델에 집중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미나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챗GPT 같은 경우는 B2C로 구독 모델 정도로 가는 거라면 엔트로픽은 좀 더 들어가서 이제 B2B 실제 개발자들이 쓰는 곳으로 들어가서 이 코딩을 자동화해주는 이런 측면에서는 압도적인 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효율화를 잘 활용하는 기업들은 좋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소프트웨어 에서 서비스, 그러니까 SaaS를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은 들어가서 SI 업체들처럼 네. 기업에 코딩을 해준다거나 어떤 프로그램 만들어준다거나 효율화를 해주는 과정들을 좀 진행을 했던 것들이 앞으로는 좀 쉽지 않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클로드에서도 발표했던 그런 이제 그 판례를 찾아보는 예. 그런 모델이라든지 금융권 데이터를 찾아보는 모델들이 실제로 뭐 로이터나 지금 블룸버그 같은 그런 업체들에도 영향을 좀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산업의 변화는 좀 더 큰 폭으로 나타날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 설명하신 중에 왼쪽 화면에 자료 화면이 보니까 엔트로픽 이제 작업 수행하는 그 화면인데 네.
빠르기도 빠르고 깔끔하네요, 진짜. 예. 저런 식으로 나오면은 오. 저거 근데 공짜로는 안 되죠, 저거. 아, 그렇죠. 저 돈 내야 저 정도는 볼 그렇죠. 수 있죠. 트래픽에 따른 금액이 들지만 근데 사실 계산해 보면 하루에 뭐 저기에 150만 원씩 드린다 하더라도 뭐 한 달 따져 보면 사실 그런 개발자들의 연봉에 비해서는 좀 더 낮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 생각보다 효율적일 수 있겠다라는 계산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 도입을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좀 미안하네요. 뭐 제미나이든 뭐든 전부 무료 버전만 쓰고 있는데 가끔씩 쓰면서 걔들한테 좀 미안해요. 아, 그래도 저는 소장님 데이터가 들어가고 있는 거니까요. 들어가고는 있죠. 네.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제미나이는 저를 살짝 아는 것 같아요. 아, 뭐 그렇게 소심한 평소에 소심한 그걸로 봐서는 뭐 이러면서 아주 조롱까지 하면서 아, 재미나이가요? 똑똑하던데. 아마 계정이 연동돼 있으시면은 지금까지의 내러티브를 다 기억할 아니 거예요. 소장님의 성향에 대해서 소심하다는 분이셨다고요? 자식이 저를 파악했더라고, 소심한 줄. 아, 새 가슴인 줄 알더라고. 상처 잘 받고 하면 그걸 알더라고. 벌써 또 아침부터 상처 받고 있어요, 지금 채팅창 보면서. 아 시청자분들 네, 그래요. 댓글에 예. 아니 근데 저기 저 자본 지출의 저거는 아무래도 작년부터 사실상 좀 뭐랄까 뇌관이었다 할까. 그 일종의 뭐 엔비디아가 오픈 AI 주고 그 돈 갖고 엔비디아 칩 사고 했던 그때부터 빙글빙글 돈다. 그쵸, 예. 이러면서 했는데 근데 사실 지금 어제 알파벳만 하더라도 연간 매출의 절반 가까이예요. 네. 저 감당이 될까 진짜? 뭐 사실 이 기업들은 현금 흐름이 워낙 좋았던 기업들이니까 네. 아직까지는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돈을 벌어낼 것인가, 현금을 벌어낼 것인가에 대한 의심들이 시장에 지금 가장 많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아직은 뭐 AI 인공지능 서비스의 본격적인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좀 더 도입되면서는 매출액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의심하는 것 자체가 좀 시장이 어느 정도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조정이 전혀 없이 이 시장 네. 그냥 뭐 닷컴 버블 시절처럼 무조건 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계속 시장이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탈락자들이 당연히 나올 거고 뭐 작년에 퍼포먼스 차이에서도 드러났듯이 알파벳은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 보여줬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것처럼 시장이 굉장히 스마트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하게. 네. 아니 이 가운데 보면 샌디스크라든지 뭔가 이제 메모리, 그러니까 레거시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또 상대적으로 낙폭이 좀 제한적인 모습이고 네. 1월 한 달만 놓고 보더라도 수익률이 또 괜찮단 말이죠. 근데 보통 왜 1월 달에 수익률이 좋았던 그런 기업들 주가가 그 한 해 보통 주도주가 된다라는 얘기 많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이게 계속 더 이제 범용 메모리 쪽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범용 메모리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에셋플러스가 많이 이야기하는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대장장이라는 기업을 좋아하는데요. 대장장이. 대장장이. 대장장이 어떤 거냐면 뭐 골드러시 시기에 리바이스 네. 청바지를 팔았던 아, 네. 그런 회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전방 시장이 커지는 시장에서 뒤에서 반드시 필요한 그 네. 재화를 파는 예.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죠. 예. 근데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딱 그런 형국에 그렇죠. 처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에이직 반도체 투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GPU도 늘어나고 있고 여러모로 굉장히 많은 투자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 결국 메모리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학습의 시대에서 추론의 시대로 점점 넘어가면서 메모리는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아까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대화의 내러티브를 이해하지 못하는 인공지능을 더 이상 안 쓰려고 할 글쎄. 거거든요. 예. 나를 이해하고 있으면 물론 좀 왜곡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내가 원하는 대답을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왜곡 현상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나를 이해하고 있으면 내가 필요한 상황들의 질문을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시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을 텐데 이건 결국 메모리를 기억을 많이 해놔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가 차지하는 이 인공지능 서비스에서의 중요도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아무래도 생산은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지금 뭐 D램과 낸드를 다 하고 있는 업체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3개 업체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점유율이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바게닝 파워가 넘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다만 1월 달에 워낙 사실 주가 상승폭이 높고 좋았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도 주가가 이 흐름대로 그대로 갈 것인가는 저희도 의심의 여지는 있지만 내년에 굉장히 좀 세게 보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300조 이상을 보는 그 하우스들도 네,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200조까지도 바라보는 하우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1,000조 600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1,000조를 생각을 해보면 300조 이익이다 하면 이게 뭐 순이익으로 내려가서 어느 정도 깎인다 하더라도 PER이 6배, 뭐 4배, 5배 이 정도 수준밖에 사실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PER을 리레이팅을 할 것인가? 내년에 정말 370조를 벌면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잘 버는 기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밸류에이션을 줄 것인가가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이거는 지금 AI 버블론에 대한 확인 작업보다 오히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는 지난 3, 40년 동안 PER이 낮을 때 팔고 PER이 높을 때 사는 사이클 산업이라고 다들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이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항상 그게 맞아왔기 때문에 사이클의 길이는 달랐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아니라 이제는 좀 안정적인 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다. 이제는 좀 안정화된 뭐 시스템 반도체와 같은 그런 비즈니스 모델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실적으로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아니 근데 지금 저기 고본부장이에요. 네. 이제 미국은 이제 진짜 서학개미 분들의 이제 고민스러운 국면에 왔고, 근데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도 좀 고민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 얘기가 지금 이게 이제 2월 6일밖에 안 됐습니다만 지금 보니 S&P 500이 이제 어제부로 마이너스 0.69, 네, 맞습니다. 즉 금년 들어서 마이너스로 돌았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3%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보니 뭐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난 데가 좀 있고 인도네시아 마이너스 6.2, 인도가 2.2인데 그러면 조금 잘 나간다는 애들이 브라질이 요새 13%. 네. 그러면 일본하고 대만은 우리 또 아시아에서 그러면 좋아요. 대만도 9.8%네요. 플러스 일본 6.9%, 7%라 보고. 그런데 우리 코스피가 22.5% 어제까지 네. 그리고 코스닥이 19.77이면 20%. 이게 유지가 되겠나 이거예요. 네. 암만 한국에 돈 많고 그렇죠. 한국이 그러면 대만은 그러면 뭐 저기 반도체 수혜 국가 아닙니까? 뭐 우리는 그러면 그 반도체 말고도 많다 할 말이 없는데 여기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바깥에 조정이 깊어지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가능할까 이게?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우리나라 지수가 한 달 동안 20% 이상 올라왔기 글쎄. 때문에 이 부분의 힘이 계속 이 탄력으로 유지될 거냐에 대해서는 탄력성은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보는 탄력성은 예,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익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펀더멘탈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꺾일 만한 가능성이 좀 제한적인 상황이고요.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지금 더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뭐 제가 간혹가다 말씀드렸던 게 이제 SK 하이닉스의 뭐 용인에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도 이제는 인프라는 어느 정도 갖춘 상황이고 네. 2027년도부터는 장비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생산량도 늘어나야 되는 거고요. 뭐 파주나 평택 지역 한번 가보시면 특히 이제 평택 지역에 가보시면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공장들 굉장히 많이 지어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공장들이 활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산이 올라갈 때 가격 흐름이 지나치게 꺾이지만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이익 흐름은 내년까지 어느 정도 지속된다라는 생각들을 시장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들어온 거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 증명의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주주 환원이나 이제 그 밸류업의 관점에서 정부의 정책인데요. 네. 그러니까 일본 시장이 사실은 지난 한 3년여간, 그러니까 작년을 제외하고 그 전까지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올라오면서 펀더멘탈 성장은 별로 없는데 주가 상승은 굉장히 컸거든요. 그랬던 요인 중에 하나가 밸류업이었는데 결국엔 이 기업들이 주주 친화적으로 좀 더 정책을 가져갈 때 얼마나 국가적인 정책적인 지원이나 정책적인 페널티를 주면서 진행을 하느냐가 밸류에이션 자체를 높여놓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또 1월에 같이 맞물리면서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는데 이게 계속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근데 그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펀더멘탈이 받쳐주면서 올라오는 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펀더멘탈을 받쳐줄 만한 코스닥의 재료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여전히 좀 저희도 의심하면서 바라보고 있으니까 뭐 시청자 분들도 사실은 이 부분을 좀 밸류에이션을 보면서 펀더멘탈을 보면서 같이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부장님은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이제 반도체 섹터는 그래도 좀 하단이 좀 견고하게 좀 지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네. 그럼 반도체 외에는 어떤 섹터가 더 괜찮은 거예요? 예, 저희가 뭐 방산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뭐 지금 이제 작년에 주도였던 이제 조방원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다 실적 상황은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방산 섹터에 조금 더 네. 그 중심을 두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국방 예산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혜를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고 그 외의 섹터들 같은 경우는 기업별 차별화가 굉장히 좀 심하기 때문에 좀 차별화되는 기업들을 좀 중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지금 미국에서의 트렌드가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APR 같은 경우는 이번 실적 발표를 하면서 매출 성장이 130%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연간으로 2.5조까지 이제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기업이 됐습니다. 이제는. 근데 이제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어제 실적이 좀 다소 실망스러운 실적이 네. 나오면서 20% 이상 조정이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이 브랜드별로 차별화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건데 APR 계열로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유럽권, 서구권 시장에서 잘 되는 기업들이 이제는 구다이 글로벌도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들은 좀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 시장의 트렌드는 한번 잡히면 사실 그렇게까지 빨리 꺾이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저희가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이 굉장히 성장했던 2012년부터 14년까지의 흐름을 보시면 지금 뭐 미국에서 잘 되고 있는 브랜드들이 우리에게 좀 익숙치 않은 신생 브랜드 같은 느낌이어서 그렇지 충분히 성장 가능성은 좀 더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K 뷰티나 K 엔터 쪽은 전반적으로 올해 실적 개선 폭이 좀 클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도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얘기 조금 더 여쭤볼게요. 네. 지금 간밤에 나온 또 지표 중에 하나가 미국의 그 기업들 감원이 지금 2009년 1월 기준으로 봤을 때 2009년 이후 최대 수준이라고 하고 또 구인 건수도 지금 엄청 줄어들었어요. 네. 여기다 얼마 전에 나온 그 신규 실업당 청구 건수는 좀 늘어났고 이러면 고용 자체가 조금 안 좋다라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그 전에 나온 뭐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은 또 괜찮은 걸로 확인이 됐고 미국 경기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복합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저희도 여러 개의 기업들을 보면서 바텀업 방식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국 경기가 이제 구인 구직자가 좀 더 늘어나고 있는 네. 상황인지 이 부분을 판단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매크로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합된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저희가 바라봐야 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아마존의 감원 사례인데요. 예. 아마존 같은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인력이 한 120만 명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 중에서 15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개발자 인력들은 대략 한 5, 6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거의 한 절반에 가까운 3만 명의 인원 정도를 레이오프를 하겠다고 하거든요. 예. 이 흐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런 고급 인력들은 그래도 계속해서 충원하는 방식이었다면 오히려 지금은 AI로 인해서 인공지능이 굉장히 파고 들어오면서 이런 개발 인력들에 대한 구조 조정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의 증가에는 도움이 또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그 어떻게 보면은 트레이드오프가 서로 있는 관계들이 경제에 최종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저희가 판단하기 좀 어려운데 EPS 차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다 정도로 해석하는 게 저희 이제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는 그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좀 놀라운 기사를 저도 지금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은 뭐 미국 역사상 최초의 크립토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선거에서 이기기 직전의 레벨로 돌아갔다. 비트코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10월 초 4.379조 달러, 4조 3,800억 달러 정도에 달하던 이 시총이 지금 2조 달러의 가치가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돈이 사라진 거 아닙니까? 그죠? 하기야 뭐 그전에 비트코인 가격이 막 정점을 치고 할 때 다들 돈 벌었다고 했지만 그때는 평가 이기였고 그만큼 뭐 그렇게 합니다만 이거는 지금 뭐랄까 진짜 이 기사의 제목이 역사적인 부의 파괴라고 되어 있네. 지금 이런 식으로 주식, 코인 무슨 귀금속 시장에서 급락이 나오면은 그 데미지는 좀 클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아무래도 뭐 자산 시장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또 해오고 있고 예, 성장하던 예. 영역이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거기다 여기가 또 전부 또 레버리지 쓰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선물 그쪽도 중국 사람들은 엄청나게 그냥 원금의 몇 퍼센트 그거 보고 돌았겠습니까? 전부 몇 배짜리 막 들어왔을 텐데
예, 그렇긴 하네, 진짜. 아니 오늘 지금 일단 시장이 좀 아무래도 미국 쪽 영향 받아서 좀 하락이 예상되는데 글쎄요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이게 참 떨어지는 칼날이잖아요. 요거를 뭐 지나고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이게 그 누구도 바닥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로테이션 상황을 좀 많이 활용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로테이션. 그러니까 로테이션이요? 테크에 당연히 중점을 둬야 됩니다. 인공지능의 성장에 저희도 중점을 두고 있고요. 네. 인공지능이라는 혁신의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트폴리오의 축은 가져가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좀 안 봤던 섹터들을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연초부터 보면은 지금 월마트 같은 경우는 연초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맞아요. 신고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고 예. 코스트코도 신고가인 상황이고 에너지 영역도 긍정적인데 사실 에너지 영역은 유가의 변동에 따라서 영향이 컸기 때문에 이런 유통의 상황들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 테페스트리라고 네. 코치라는 브랜드를 하고 있는 예.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메스티지 브랜드들을 갖고 있는 그 회사가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코치가 굉장히 좀 브랜드가 탈바꿈을 하면서 인기가 다시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좀 잊었던 그런 브랜드들이 다시 좀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섹터들도 지금까지는 뭐 크게 쳐다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좀 관심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소비재 관점으로 조금 더 비중은 이동을 하면서 약간의 방어 전략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자,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7일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1.7% 하락 예상됩니다. 1.9% 내림세 예상되네요. 지금 호가에서는 5,061, 그리고 코스닥도 2.6% 하락 예상됩니다. 1,079로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소폭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15만 8,900원, SK하이닉스가 4.9%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80만 원이고요. 현대차가 2% 하락 출발 예상되고 호가는 47만 7천 원,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도 2% 하락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호가는 11만 원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1%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 171만 7천 원이고 SK스퀘어가 2.8% 하락 예상되고 있고요. 기아 호가는 15만 3,200원, 1.9%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예상 체결가 115만 9천 원으로 5%대 하락이 예상됩니다. HD현대 중공업도 2% 하락 예상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 2%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6만 6,500원, 에코프로는 5%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15만 8천 원이고 에코프로비엠 예상 체결가 19만 9,800원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천당제약 모두 지금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ABL바이오도 5% 하락 예상됩니다. 코오롱 티슈진, 리노공업 모두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HLB 호가 5만 700원, 케어젠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가량 남았는데, 자, 지금 오늘 지금 호가에서는 보게 되면 이제 유통주들, 사실 어제도 이마트 같은 경우는 흐름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유통주들 오늘장에서도 호가 분위기는 좀 좋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일부 금융주들도 지금 호가 흐름은 좋습니다. 뭐 KB금융, 신한지주 이런 종목들 호가도 괜찮아 보입니다. 뭔가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조금 공포 심리도 있고 이 가운데 또 자금 흐름 이동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 시장이 그러니 다른 해외 글로벌 증시하고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 작년부터 그렇게 이제 아웃퍼폼 할 수 있었던 데는 분명 정책적인 그 뒷배경이 있었고 네. 거기에다가 모든 국내 자금들이 증시로만 쏠릴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도 있었고 예. 그것도 분명 큰데 진짜 이거 한두 번 겪는 경우가 아닌데 저 2008년에 그때 패널로 한참 여기저기 이제 방송 다닐 때 제가 그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날 이 빠지고 있는 날에 하루 종일 이 와중에 그나마 오르는 업종 종목 갖고 막 그러지 마시고 그냥 영화나 트시죠 그랬어요. 그때 주식 채널에다가. 예. 이런 날 참 저희들 난감하지 않습니까? 본부장님도 그렇고 패널로 나오신 본부장님도 그렇고 진행하는 저희도 그렇고
여기서 뭐 이렇게 희망을 보겠다고 그래도 뭐 동시효과에서 좀 오르는 쪽 이렇게 뭐 찾고 하기가 뭐 한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다 대놓고 주식 방송에서 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뭐 지금 이거 뭐 매도가 매도를 부를 수 있고 뭐 레버리지 쓴 쪽에서는 이거 강제 청산이 우려되고 그런 얘기 해갖고 누가 좋아하겠으며 오히려 진짜 자기 실현적인 어떤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이제 참 난감한데 이거 어제하고 오늘하고 또 다른 게 어제도 야간 선물은 많이 빠졌는데 처음 시작할 때 보니까 야간 선물하고 다르길래 제가 어제 했던 멘트가 플레이어가 다르구나. 밤에 야간 선물까지 갈 부분 최근에 한두 달 전에 시작하셨던 분들이 야간 선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조금 이렇게 낙하게 출발하니까 바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미국 밤사이 미국하고 좀 다른 데인데 결국은 마감은 그때와 비슷했고 오늘은 야간 선물 이 정도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공포에 시절려서 지금 이렇게 동시효과에서는 지금 막 이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바라기는 혹시나 이게 줍줍할 세력들이 동시효과 시간에 물량 엄청 많은 것처럼 이렇게 페인트 모션이라면 그나마 다행이겠는데 그래서 좀 이제 장이 열려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유 우리 제작진이 매일 아침 그거 합니다. 단톡방에서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오늘은 오프닝을 뭐로 하지 하거든요. 오늘은 다들 난감했어요. 뭐로 하지? 해서 뭐 비트코인도 어떻고 뭐 S&P 500도 결국 마이너스로 떨어졌고 했더니만 가만히 있던 우리 정민앵커 평소에 우리 오프닝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많아요. 우리 실컷 이거 할까 했더니만 정민앵커가 아니 이걸로 가자 하면 싶을 때가 많은데 오늘은 조용하길래 아니 안 일어났나 싶었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 인생 뭐 있어? 인생 뭐 있어? 어제도 파마리 있었지 막 떨어졌다고 달달달 떨면서 달달달 떨면서 2주 사고 조금 더 떨어지니까 달달달 떨면서 한 주 더 샀는데 이러면 제가 단톡방에 어떤 얘기도 못 하잖아요. 자꾸 왜 제 포트폴리오를 공개하세요? 보니까 고점 대비 절반 왔으니까 사고 싶지. 조만간에 우리 파마리스 대주주 될 것 같아. 참네. 아유 난감하다. 이런 날 참. 진짜 소액 샀어요. 소액. 달달달 떨면서 2주 샀을 거 아닌가. 난 처음에 20주나 이제 200주인가 싶어 봤더니 여전히 2주야. 아유. 아니 진짜 근데 바이오가 우리나라 이게 코스닥이 가려면 바이오가 가져야 되는데. 그렇죠. 얘들이 지금 많이 흔들려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알테오젠의 로열티 이슈죠. 로열티가 로열티. 4에서 5% 네.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2%로 나오면서 실적을 과연 어떤 기업이 만들어줄 수 있느냐라는 의심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헬스케어 기업들도 뭐 미국 기업들 중에서도 좋은 기업들이 있지만 지금 사실 미국의 헬스케어 기업들은 밸류에이션이 워낙 낮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존슨앤존슨 같은 기업들 52주 신고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양상이랑은 조금 다른 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이벤트가 우리나라 사실 없으면 이걸 전체적으로 돌려놓기는 쉽지 않고요. 뭐 최근에 그런 알테오젠 이슈를 코스닥 진흥책으로 좀 돌파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지만 예. 여전히 펀더멘탈이 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받쳐줄 만한 재료들이 좀 조금은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심리적인 이슈도 있겠습니다만 또 미국 쪽에서도 지금 보게 되면 간밤에 뭐 비만 치료제 쪽 얘기들이 네. 여러 가지 나오다 보니까 또 그 부분도 좀 영향을 받는 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비만 치료제가 블록버스터 단일 약품으로는 예.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연간 100조가 팔리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사실 지금 비만 치료제. 이미 그 정도 시장이 됐어요? 예. 그리고 미국 사람들 기준으로 이제 그런 여론조사를 한 결과도 있었는데 제가 그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어떤 걸 들어봤느냐라는 인지도 조사를 했을 때 90% 이상 나오는 게 잘 없거든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트럼프에 대해서 조사해도 90% 이상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미국이 워낙 굉장히 다원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비만 치료제 알고 있느냐라는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95% 이상이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만큼 굉장히 관심이 높은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 중에서도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는 관심이 많은 영역인데 어제 같은 경우 비만 치료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섞여 있었으니까 노보 노디스크의 실적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일라이 릴리 실적이 나오고 예.
그다음에 힘스라는 기업에서 힘스. 그 위고비 필에 대한 복제약, 그러니까 위고비 알약에 대한 복제약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변동이 한 3, 4일 사이에 엄청난 폭으로 왔다 갔다 그 했는데 위고비 알약 복제약은 저희가 개장하고 좀 네.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자. 개장합니다. 네, 2월 6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금 뭐 비트코인 가격이 66,000달러 선까지 내려가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해서 좀 회피 심리가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주요 기술주를 시작으로 이제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구글 실적 좋았습니다. 또 아마존도 실적 괜찮았습니다만 이제 캐펙스 자본 지출을 더 확대할 것이다라는 소식에 투자자들의 의구심이 조금 더 커지는 모습이었던 것 같고 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도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일단 미증시 영향을 좀 벗어나기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좀 하락 출발입니다. 코스피가 5천선. 자, 지금 오늘 이제 5천선을 중심으로 치열한 좀 매매 공방이 좀 펼쳐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3%대 하락이고요. 코스닥도 지금 3% 내림세로 1,071.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대 하락입니다. 지금 154,700원이고 SK하이닉스도 4% 하락입니다. 804,500원. 현대차입니다. 3.9% 떨어집니다. 46만 9천 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3% 하락입니다. 38만 2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4% 떨어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호가와는 분위기가 다르네요. 지금 2% 하락입니다. 167만 1천 원. 그리고 SK스퀘어가 5% 떨어집니다. 50만 7천 원이고 기아도 1.6% 하락 중이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7.9% 내림세입니다. 113만 1천 원. 두산 에너빌리티도 4% 하락으로 8만 6,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제는 3%대 하락입니다. 지금 36만 3,500원. 그리고 에코프로도 5% 내림세 15만 9천 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도 5.8% 떨어집니다. 레인보로보틱스도 6% 하락 중이고요. 삼천당제약이 48만 3,500원으로 2.6% 떨어집니다. ABL바이오가 4.7%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코오롱티슈진도 9만 7천 원, 2% 내림세고 리노공업도 3.6% 떨어집니다. HF 리가켄바이오 모두 3%, 4%대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락하는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상승하는 종목이 55개에 불과합니다. 하락하는 종목이 830개고 코스닥 쪽에서도 상승하는 종목은 95개, 하락하는 종목은 1,534개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천일고속, 동양고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상승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천일고속이 4% 상승. 사실 오늘 시장 하락 대비로는 많이 상승하는 거죠. 동양고속도 3%대, 1.8%대 상승이고요. 오늘 지금 전반적으로 양시장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순매수하는 종목을 제가 좀 보니까 HD한국조선해양, LG에너지솔루션, 기아,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리브스메드, 삼성바이오로직스, 신한지주, 미래에셋증권, 삼성중공업 순으로 외국인은 순매수합니다. 오늘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2,575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1,694억 원 매도 우위, 기관 950억 원 순매도입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는 442억 원 매도 우위, 외국인은 489억 원 순매수, 기관은 1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현물에서도 지금 빠르게 매도를 나타냅니다. 지금 1,300개 넘게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3원 70전 상승한 1,472원 7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시장 낙폭이 좀 더 커지네요. 선생님, 혹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떤 흐름이 짚히는 거예요, 지금? 기술적으로 네. 월요일부터 저는 그랬습니다. 다른 제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데는 가서 머니쇼 플러스에서도 말씀드렸고 우리 3,000 올라올 때도 그랬고 4,000 올라올 때도 그랬고 네.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 5,000을 갖다가 그냥 돌파하고 6,000, 7,000 가자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네. 태양계의 모든 자금이 온다 해도 우주의 기운이 몰려도. 여기는 5,000포인트 그리고 이 단기 과매수 그런 이런 쪽에 대한
그게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죠. 뭐 그런 상황인데. 그래요. 남은 시간 제가 진행할 테니까 또 파마 리서치 한 주라도 더 가셔야지 또. 아유, 달달 떨면서. 아유 참네. 이 뭐야 4%입니까 지금 낙폭이? 지금 코스닥, 코스피 코스피가 4%, 예. 코스닥은 어제보다 낙폭이 더 커지고. 4.5%. 네네네네. 아니 근데 본부장님 지금 이제 여기서 뭘 살까요 하는 그 얘기보다도 당장 우리의 고민은 이 최근에 이제 다시 이제 지금 지수 레벨 근방 내지는 아니면은 뭐 더 위에서 이렇게 들어오셨던 분들한테 어떤 조언을 줘야만 될까요 우리가 여기서 그냥 버티셔야 됩니다 하는 쪽하고 아니면 지금은 잠시 또 빠져나와서 뭐 손실을 갖다 감수하도록 빠져나와서 그 다음에 어떤 또 진입 시점을 조율해야 됩니다. 뭐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근데 지금은 저희는 이제 지금 컨퍼런스 콜들이나 실적 발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더 미국에 네. 예, 디테일하게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컨퍼런스 콜이 시장에서 항상 반응하는 거는 주요하게 보고 있는 거. 예를 들어 네. 뭐 아마존을 보더라도 AWS,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의 성장률이 얼마인지 정도 보고 마는 건데 예. 실제로 그 CEO들이 하는 얘기들이라든지 CFO들이 하는 얘기들, 앞으로의 사업 전략에 대한 얘기들 디테일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다 보면 사실 투자 포인트가 많이 나오는 구간인데 저희도 이런 구간에서 뭐 그날 오르는 거, 그날 이슈가 되는 거를 찾아보시기보다는 이제 그런 컨퍼런스 콜의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그러니까 시장에서 나와 있고 뉴스로 나오는 것들을 제외하고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살펴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를 한 번 더 점검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시장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대중이 그냥 생각하는 바대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가 다른 곳에 있었어도 버티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자기만의 투자 포인트를 갖고 있었다면 그걸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주가 변동이 큰 시기에는 특히나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그래도 이제 반도체 쪽은 좋게 보시니까 이게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갖고 계셨던 분들이야 그냥 약간 수익이 조금 줄어드는 상황이겠습니다만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또 고민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예. 수 있죠.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포지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노출해 놓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포지션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전혀 없으셨던 분들은 아. 지금이라도 진입하시는 게 예, 좋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 조정폭이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면서 지금처럼 뭐 삼성전자 4%, SK하이닉스 6% 이상씩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이 변동이 될 때는 사실 매크로적으로 그냥 지수를 다 파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구간에서는 좀 선별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렵네요. 이런 장에서 어떤 전략을 여쭤보는 게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예. 결국 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네요. 코스피에. 네. 근데 진짜 미친 변동성입니다. 지금 이거 벌써 사이드카 세 번째 아닙니까? 네, 그렇죠. 엄청난 지난 변동성이. 매도 매수 막 다. 매도 매수 할 예. 것 없이 환율도 다시 또 1,472원까지 올라왔네요. 그 대신 이제 국채 시장에서는 국채 선물이 반배 이상 급등하면서 즉 금리가 떨어졌다는 얘기고 결국 이렇게 진짜 위기 상황이 오니까 금도 아니고 비트코인도 아니고 결국은 달러하고 미국 국채네요. 채권. 예. 달러 빼고 지금 모든 자산들이 많이 오른 만큼 그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문제는 이제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하면은 버텨내겠지만 이게 만약에 조금 더 길어진다라고 하면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뭐 실적까지 같이 무너지는 단계였다면 저도 뭐 장기적인 조정이 갈 수 예.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단기적인 급등에 따른 특히 이제 국내 시장은 특히나 네네. 더 그런 현상인 것 같고요. 미국 시장 기준으로도 이제 뭐 여전히 연초 대비해서 S&P 500이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네네. 뭐 실적들은 여전히 성장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냥 이럴 때 공부 좀 하시죠. 공부나 좀 하죠. 이게 뭔 얘기입니까? 중국 여유그룹 CTG 네. 여기서 CTG 면세점 이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소비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네.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좀 주목하고 있었던 부분은 그러니까 중국의 그 국영 여행사인 CITS랑
그다음에 베이징 상하이 공항에서 면세 사업을 하고 있던 선라이즈라는 기업이 합병을 하면서 네. 중국 최대의 면세점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면세 사업자들이 있지만 예. 이게 우리나라 면세 사업자들이 주로 성장해 왔던 모습은 사실은 이제 중국의 따이거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기업형으로 그걸 사가서 위챗이나 이런 곳에서 거래를 하는 예. 그런 방식이었죠. 보부상들이 와가지고 사가는 방식이었는데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많이 깨진 게 중국의 면세 사업을 굉장히 많이 키워주면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전 세계 1등 면세 사업자인 이 CTG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하이난섬에서 주로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이 하이난섬 전체가 지금 2025년 12월에 그 자유무역항으로 공식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전체가 면세 구역으로 지정이 된 상황이고 거기서 굉장히 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 가장 큰 면세점을 가지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최근에는 LVMH 그룹이 루이비통 그룹이 가지고 있던 이제 면세 사업권까지 홍콩이랑 싱가포르에 있던 면세 사업권까지 가지고 오면서 네.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한 거는 사실 면세점이라는 게 럭셔리 브랜드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호텔 신라나 이제 신세계 같은 그런 브랜드들이 결국에는 면세 사업자로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LVMH 그룹이나 이런 브랜드들이랑 연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이즈가 큰 게 중요하거든요. 바이잉 예, 파워가 예. 커야 되는데 CTG 면세점 같은 경우는 바이잉 파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럭셔리 기업들을 데리고 들어오기가 좀 더 수월한 바이잉 파워가 커지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하이난 섬이나 이런 여행들이 좀 더 늘어나면서 소비 상황이 생각보다 좀 더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진했던 럭셔리 소비들이 약간은 살아난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여행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관점에서 저희는 이런 이제 면세 사업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유통주 면세점에 대해서는 어떤 주를 갖고 계시는 근데 거예요? 사실은 네. 우리나라 면세점이랑 직접적인 경쟁 관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우리나라 면세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많아지는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예. 방한을 하는 여행객들이 이번 이제 구정 예, 연휴에 예. 가장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은 당연히 괜찮은데 이렇게 이제 CTG와 같이 전 세계적인 사업자로 성장하기에는 바잉 파워가 더 늘어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보다는 지금 잘 구축된 거에서 사실 그런 기대감들은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회복되는 정도의 흐름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때요? 2월 달에는 보통 좀 계절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원래 그렇게 좋지는 않은 구간이긴 하죠. 네. 예. 그럼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1월 달에 좀 가파르게 좀 속도감 있게 올라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조정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게 좋은 건가요? 예, 뭐 자연스러운 조정이 당연히 뼈아픈 조정이긴 하지만 어느 예. 정도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그 실적 발표에 대해서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실적 발표가 주로 이제 1월 말 2월 초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는 하루에도 주가가 뭐 10%, 20%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간들이잖아요. 네. 예. 이거를 시장이 소화하는 단계인데 2월 중순이 지나는 시기 정도부터는 확실히 이거는 소화가 어느 정도 됐고 그 뒤에 이슈가 펀더멘탈하게 크게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시장에 어느 정도 뭐 그 상승 모멘텀이 강하게 작용하는 부분들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렇게 변화가 크진 않은 시장인데 이 구간에서 저희가 좀 실적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잘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반도체 쪽으로 그거 했는데 저희 프로에도 김정호 교수님 한 2번 정도 출연하셔가지고 시청자분들이 아주 이렇게 공부가 많이 되셨는데 이 HBF 말입니다. 네. 플래시죠. 네. 요쪽에 미리 조금 이렇게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 올려놓고 볼만한데 좀 알려주시죠. 네. 예. 뭐 HBF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BM, D램을 기반으로 해서 적층했던 것에서 이제 낸드 플래시 예, 메모리를 예. 적층하는 구조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패키징 쪽에서는 하이밴드위드티 기존에 들어갔던 패키징 업체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HPSB라든지 뭐 테크인 같은 기업들은 수혜 선상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예. 그거는 기존에 알고 있던 포인트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낸드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에 조금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술은 아마 뭐 김종호 교수님 훨씬 더 설명을 잘 해주셨을 테니까 그러니까, 예. 제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이게 지금 넘어가는 그 추론의 시대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를 좀 더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학습이 어느 정도 끝났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예. 지난 이제 2025년 중반쯤에 보면 유튜브도 이제 이런 학습 데이터들을 다른 모델들에 제공하던 걸 이제 끊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나오는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학습이 필요한 거고 결국 이거는 학습의 양보다는 사람들이 시키는 거에 대한 추론의 양이 훨씬 더 늘어난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근데 그 추론에서는 아까 소장님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나의 히스토리를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내가 어떤 내러티브로 이걸 물어보고 있는지 예.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대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내러티브들을 다 저장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한 거고 거기서 굉장히 비싼 D램 반도체를 쓰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그 간극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조금 더 가까이 붙여서 적층하자라는 게 HBF의 아이디어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메모리를 조금 더 GPU나 ASIC 반도체나 CPU 가까이로 갖다 붙이자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병목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낸드 플래시 메모리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범용 D램조차도 가까이 붙여서 해결하는 이제 그런 이슈들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와 관련돼서 낸드 소부장들은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희는 사실 소재 기업들에 좀 더 주목은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부품이나 장비 업체들은 이제 사실은 그런 실적의 지속성이나 이익의 질이 아주 높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인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소재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D램, 낸드 다 수혜를 볼 수 있는 뭐 ENF 테크놀로지라든지 TCK라든지 이런 소재 기업들은 좀 보시면 밸류에이션이 생각보다 그렇게 부담스러운 상황도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이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메모리 반도체의 Q 성장이 중요한데 Q 성장은 2027년이 되겠지만 앞으로 캐파가 계속해서 늘어날 거기 때문에 부정적인 상황은 제한적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미국발 삭풍에 시장이 무섭게 떨어집니다. 양대 지수 모두 급락 중입니다. 코스피 장중에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됐는데 지금 4.8% 급락하면서 5,000선 이탈은 물론이고요. 4,900선 유지마저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4,915선이고요. 코스닥도 5.2% 하락하며 1,050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 보면 오늘도 메이저 수급 주체 모두 팔아냅니다. 외국인이 3,776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 기관도 1,100억 원 가까운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5,176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들이 팝니다. 외국인 1,157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기관 229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1,533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 상승한 업종이 많지 않습니다. 전문 소매와 건축 자재 업종 그나마 상승 중이고요. 반면에 우주항공과 국방, 전기 장비, 복합 기업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장 초반에 여행주가 상승했었는데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여행주는 한일령 분위기 속에서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들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이달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을 앞두고 한국을 방문한 사람들의 숫자가 최대 25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주목받았었는데요. 여행주 내에서는 노랑풍선만 유일하게 상승 중입니다. 1.4%, 1.3% 오르면서 5,720원. 반면에 하나투어가 1.4%, 참 좋은 여행이 2.6%, 세중이 3%, 또 롯데관광개발도 1.3%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부동산 보유 자산주는 상승합니다. 129 주택공급 대책 이후에 부지개발 기대감 지속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SG 세계물산이 상한가고요. 삼표 시멘트가 6.9% 강세로 19,710원, 이마트가 8.98%, 9%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또 천일고속이 3.8% 강세로 31만 5천 원, 동양고속도 6.9%, 6.7% 오름세입니다. 거래가 6만 4,900원으로 집계됩니다. 하락장 속에서 모바일 게임 관련주 일부 종목들 버텨줍니다. 우선 넷마블은 기존 주식재산권의 해외 확장에 힘입어서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는 발표 이후에 오늘도 10.6%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56,100원이고요. 펄어비스는 차기 대작 붉은 사막 개발 완료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기대감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0.6% 강세, 거래가 52,900원입니다. 그 외에 네오리진이 0.2%, 플레이위드가 1.6%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과 백화점 관련주들이 올라갑니다. 지금 일부 종목들이 또 하락 전환이 됐네요. 이마트만 상승 중입니다. 13년 동안 묶여있던 대형마트 새벽 배송 금지 규제가 풀어주자는 법안이 발의가 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마트만 7.6% 오름세로 11만 1,600원, 신세계는 1.67% 약세, 현대백화점도 2.6% 가까운 낙폭 키우고 있습니다. 또 롯데쇼핑까지도 2.2% 약세입니다. 거래가 9만 4,200원으로 집계됩니다. 지금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될 정도로 변동성이 엄청난 상황입니다. 급하게 시장 따라가면서 팔아내기보다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접근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AI 벤처기업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xAI의 합병 이후에 테슬라에 근접하는 것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네, 스페이스X는 xAI와 합병으로 기업 가치가 1조 2,500억 달러, 스페이스X가 한 1조 달러, 네. xAI가 한 2,500억 달러 이렇게 평가됐는데요. 이는 주초 기준 테슬라의 시가총액 약 1조 5,800억 달러와 한 26%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입니다. 자, 이거 한번 스페이스X 한번 공부해 보시죠. 유진투자증권 리스크센터 정의훈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정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장은 지금 아수라장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럴 때 다음 기회를 또 노리기 위해서는 공부해놔야겠는데. 네. 네. 지금 스페이스X는 지금 비상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여기도 그러면 어차피 장외에서 거래가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스페이스X 기업 가치가 최근 몇 년 사이 급등을 했어요. 네. 왜 그랬냐면 스페이스X는 이제 로켓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네. 2002년에 설립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꾸준히 적자가 난 기업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로켓 개발을 위해서는 펀딩들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꾸준히 펀딩을 이어오다가 언제부터 펀딩이 이제 중단되기 시작했냐면 2023년 1월을 마지막으로 펀딩을 안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현금 흐름이 된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때부터 다시 말하면 유의미한 이익이 나기 시작했다라는 아하, 거고. 예. 그러면 23년도 1월 이후부터는 신주가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구주만 발행돼서 구주 거래만으로 통해서만 기업 가치 밸류에이션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시장에서는 민간 우주 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예. 스페이스X 1등 기업이 전 세계 1등 우주 기업이라고 하는 스페이스X의 주식에 대한 수요는 많아지는데 네. 구주 자체가 많이 안 풀리다 보니까 기업 가치가 엄청 가파르게 성장을 하거든요. 어. 그래서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해 중순까지만 해도 스페이스X가 받은 밸류에이션은 4천억 달러였어요. 네. 근데 연말 기준으로 6개월 만에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8천억 달러까지 올라갑니다. 6개월 만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8천억 달러까지 찍은 이후에 12월 달에
대두됐던 게 스페이스X의 IPO였거든요. 예. 그래서 스페이스X IPO 가능성이 이제 계속 대두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우주 기업들의 주가가 다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번 주 화요일이죠. 발표된 게 우리나라 시간으로 화요일인데 발표된 게 xAI와의 합병이었어요. 이게 정확한 기업 가치 평가 뭐 얼마 정도의 기업 가치 평가를 받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만 약 1조 달러 평가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이제 급등을 하게 된 것이고 이제는 향후에 이제 남은 이벤트는 이 합병 기업이 얼마만큼의 이제 기업 가치를 상장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시장에서의 궁금증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가장 궁금한 거는 그러면 왜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와 xAI를 합병하고자 하는 거? 글쎄. 그 목적이 예, 의도가 궁금해요. 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복잡해요. 복잡해요. 네, 말씀을 드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겉으로는 사업적 시너지 효과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뭐 표면적인 이유라고 말하면 뭐 어쨌든 명분상으로는 명분은 그렇다. 네, 명분상으로는 네. 사업적 시너지 효과 때문입니다. 그래서 xAI 같은 경우에는 그록이라고 하는 AI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기업인 거고 결국 xAI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현재 AI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AI 서비스로 인한 적자폭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로 인한 이익보다는 펀딩을 통해서 자금 조달돼야 되는 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좀 캐시플로우가 필요한 사업 부문을 가진 기업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게 스페이스X가 되는 거예요. 스페이스X는 이익이 나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게 첫 번째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결국 데이터 센터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난 다보스 포럼에서 계속해서 언급을 했던 게 AI가 곧 인간 지능을 넘어서는 날이 머지않았고 인류 전체의 지능보다 더 큰 이제 지능을 가지게 되는 게 AI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천명한 만큼 AI 시대에 대한 굉장히 낙관적인 태도를 보여왔었거든요. 예. 그러면 AI가 그 정도로 발전하기 위해서 결국 AI의 인프라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몇 년 전부터 계속 화두가 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일론 머스크는 계속 뭐라 주장하고 있냐면 우주로 가야 된다. 아, 데이터 그렇죠. 센터를 우주에다가 우주에다 지어야 된다. 우주 AI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된다라는 이 사업적 방향성이 맞물린 게 이 두 회사 간의 합병 이유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 네. 두 번째 이유는 참 네. 머스크다운 기발함이네요. 신박하다. 네. 예. 두 번째 이유는 결국 상장했을 때 기업 가치를 더 높게 평가받기 위함도 있는 것 같아요. 어허. AI 회사 혼자서 상장했을 경우에는 이게 이익이 안 나고 꾸준히 이제 줄줄 돈이 새다 보니까 상장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기업 가치 평가를 제대로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러면 외부에서 펀딩을 계속 받다 보면 이게 뭐로 이어지냐면 일론 머스크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아하.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스페이스X와의 합병을 통해서 캐시플로우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이거를 상장을 했을 때 기업 가치를 더 크게 평가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 뭐가 있냐면 테슬라와의 합병도 저는 결국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하고도 묶는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제일 큰 고민은 뭐냐면 예.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지분율이 낮아요. 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은 10% 내외거든요. 여기에서 보상 패키지 안이 합쳐져도 20% 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스페이스X 지분율은 40%가 넘고요. xAI도 지분율이 40%가 넘어요. 예. 그러니까 합병 법인도 당연히 지분율이 40%대로 형성되어 있잖아요. 아하. 그럼 이 상태에서 IPO가 됐을 때 기업 가치가 엄청 크게 평가를 받게 되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제 그 합병 법인으로 들어가는 게 오호. 과정에서 이제 전체 통합 법인이 됐을 때 일론 머스크의 지배력이 예.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아마 이어지지 않았나 싶어서 저는 일단 올해 가장 화두가 될 것은 이 스페이스X 합병 법인의 상장이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인가. 아하. 그리고 그 뒤는 일론 머스크가 과연 테슬라까지도 합병을 하려고 하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지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주주 입장에서는 이건 좋은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번 주 화요일 날 예. 합병 발표가 나기 전에 예. 월요일 날 어떤 자료를 썼었냐면 합병이 될 것 같긴 한데 어떤 네. 회사 간에 합병이 될 것 예. 같긴 한데 미국 현지에서는 세계 회사가 모두 합병될 거라는 시나리오를 썼었어요. 예. 근데 제가 거기에서는 그거는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단계에서는 스페이스X와 xAI 대비 테슬라의 기업 가치가 더 높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합병을 그러니까 비상장 기업과 상장 기업 간의 합병이 이루어지게 되면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비상장 기업들의 기업 가치를 더 부풀려서 합병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분율이 훨씬 더 높으니까. 그쪽이 예. 그렇게 되면 누가 피해를 보냐? 테슬라 주주들이 그러니까요.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지금 xAI와 스페이스X를 합병을 해서 상장을 시키고 합병을 하게 될 경우에는 기업 가치를 시장 평가 받는 만큼 크게 평가를 받고 예. 합병이 되는 거다 보니까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도 예. 이제 합당한 이제 기업 평가 가치를 받고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충격
압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완화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스페이스X와 XAI의 합병 법인도 결국에는 자금 조달을 받은 상태로 네. 이제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페이스X 상장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테슬라하고 합병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주주들도 괜찮은 상황이고. 물론 합병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비율, 다르겠지만 그렇죠. 만약에 스페이스X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면 사실 테슬라 입장에서도 지금 최근 흐름을 보면 그렇게 우호적이진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거기 섹터 담당은 아니지만 네네네. 전기차차 시장도 좀 많이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일부 차종을 단종하고 있는 상황에서 로봇 쪽으로 방향을 좀 선회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옵티머스라고 하는 그렇죠. 그런 사업적 방향성에서 결국 시너지를 내려면 여기에도 옵티머스라고 하는 로봇은 하드웨어죠. 예.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 소프트웨어가 결국 AI 쪽이 될 수 있고 아하. 그러면 거기에는 AI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업적 연결 고리는 충분히 있는 상태인 거죠. 물론 제가 방금 전에 언급드린 이런 테슬라와의 합병 시나리오 이런 부분들은 순전히 저의 이제 추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영곤님의 설명을 듣다가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똑같은 그 의문점이 떠오르고 질문하고 싶어지네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 사요? 제가 테슬라를 분석한 애널리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스페이스X 우주항공 쪽. 맞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제가 사실 기업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고요. 그냥 다만 테슬라가 스페이스X,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그래서 스페이스X 상장이 합병 법인의 상장이 네. 굉장히 이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상장까지 결국엔 이 기업의 가치를 얼마만큼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는 일론 머스크의 사업적인 방향성 자체가 올해 스페이스X 관련 상장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예. 그래서 관련된 뉴스가 올해 아마 상장 전까지는 많이 나올 겁니다. 아. 그리고 그 이후가 테슬라 기업과의 합병을 논의하는 과정이 될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건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추정을 하고는 있어요. 어. 그래서 테슬라를 보시는 분들도 사업자 방향성이 이제 로봇으로 가고 이런 좀 격변하는 과정에서의 좀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스페이스X 하면은 로켓 쏘아 올리는 네. 회사 그리고 작년에 얼마나 깜짝 놀랐습니까? 그 로켓이 1단계 추진 로켓이 다시 그거 와가지고 젓가락처럼 잡는 네. 그 기술 보고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네. 거기다가 스타링크하고 엮이는 그 정도는 알겠고 네. 스타링크가 그냥 이 지구 주변에 막 돌아다니는 저궤도 이상. 저궤도 위성. 오케이. 잘못하면 이거 받칠 정도로 많아진다. 부딪힐 정도로. 네. 뭐 그런 식인데 여기가 뭐해서 돈 버는 회사입니까 그러면? 스페이스X의 네. 사업 부문으로서 돈 버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해주신 로켓 부문이에요. 로켓 부문. 로켓 부문으로 돈을 어떻게 버냐? 네. 로켓 부문을 제가 뭐라 설명드리냐면 우주 수송입니다. 네. 우리가 자동차나 배나 비행기가 돈을 받고 운송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로켓도 똑같아요. 우주로 가기 위해서는 운송 수단이 필요하죠. 그게 로켓이 되는 거예요. 어허.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위성을 발사를 하고 싶어요. 아. 위성을 우주에 갖다 놓고 싶으면 스페이스X에게 돈을 주고 위성 배송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도 뭐 누리호니 뭐니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발사 비용이 싸고요. 그리고 발사 성공률이 높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실제에 어떻게 보면 진짜 로켓 배송인 거죠. 진짜 로켓 배송. 아 진짜 로켓 배송. 진짜 로켓 배송인 거죠. 로켓을 이용해서 배송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로켓 배송을 통해서 이익을 벌어들이는 게 첫 번째 사업 예, 부문이고요. 예.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도 네. 로켓 배송이 많아지면서 어느 시장이 커졌냐면 커머스 시장이 커졌어요. 그죠. 우주에서의 커머스 시장은 뭐냐면 위성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뭐도 있냐면 자기네들 로켓을 활용을 해서 스타링크라고 하는 위성을 많이 쏴요. 예. 네. 그리고 어떻게 돈을 버냐? 네. 그 위성들의 서비스를 통해서 통신 요금을 받습니다. 통신요금. 그래서 사업 구조는 사실 로켓 부문을 제외한 이 스타링크 사업 부문은 통신 사업자랑 똑같아요. 네. 가입자별로 한 달 월 요금을 받고요. 예. 그리고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서 통신 인프라를 까는 게 이제 위성을 많이 쏜다고 저 생각하시면 돼요. 접시 같은 저 안테나 저거 하려면 얼마 듭니까 한 달에? 한 달에 통신 요금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네. 그런데 예. 우리나라에도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거든요. 예. 지난해 12월부터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월 요금은 이게 스탠다드 요금 기준으로 87,000원이에요. 87,000원. 네, 월 요금이. 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도 왜 이렇게 통신사 쓰면 서비스마다 좀 통신 요금이 다르잖아요. 예. 맞아요. 여기에도 통신 요금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아, 그래요? 어떤 서비스 쓰느냐에 따라서. 근데 스탠다드 요금은 87,000원 가정용이고요. 어. 여기서 추가적인 요금이 드는 게 뭐냐면 스타링크를 쓰기 위해서는 안테나가 필요해요. 예. 네. 그 안테나 요금이 스탠다드 기준으로 55만 원입니다. 아까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네, 맞습니다. 저 안테나가 55만 원이에요. 근데 쟤는 왜 옮겨 다녀요? 위성 신호 받으려고 그러나? 맞습니다. 위성이 계속 움직이죠. 아하. 그래서 이 안테나 같은 경우에는 그 트래킹할 수 있는 기술력이 필요해요. 그래요? 이게 안테나를 만들기 어렵냐라고 질문 주실 수 있는데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시골에만 가도 스카이라이프 안테나 이런 거 많죠. 많이 달려 있잖아요. 그 많지 근데 그거. 그 안테나들은 왜 만들기 쉽냐면 예. 고정되어 있는 위성에서 신호를 받기 때문에 예. 고개만 이렇게 맞춰 놓으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옛날에 이제 할머니들 댁에 가면 막 비 오는 날에 보면 삼촌들이 올라가서 막 안테나 이렇게 막 구부리면서 잘 보이냐고 이제 잘 TV 나오냐고 막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게 위성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스타링크 안테나는 왜 비싸냐면 요 스타링크 안테나는 위성들이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저궤도에서 이제 이걸 트래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트래킹할 수 있는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테나 가격이 비쌉니다. 아. 만들기도 어렵고요. 아. 네,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이런 시장에서 이렇게 치아를 보이면서 웃을 수 있다는 게 아이고, 그렇다고 뭐 오늘 울어요? 아니 뭐 그렇죠. 예. 아니, 또 좀 심리적으로 불편하신 분들 계실까 봐. 예. 그러실 수가 있죠. 예. 네, 네. 아니 그러면 예. 우리 스타링크 코리아 작년 12월에 들어왔다는데 네. 하는 사업이 뭐예요? 지금 돈 벌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유의미한 수익은 안 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게 서비스는 시작됐는데 지상 장비를 수신하기까지가 몇 개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 안테나라고 하죠. 안테나를 수신하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데 이게 결정적으로 서비스 퀄리티가 어떠냐면 일반적인 인터넷 속도랑 똑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상통신 사업자 SKT, KT, LG의 포션을 뺏어올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결정적인 약점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안테나가 필요해요. 안테나가 필요하다는 말은 이동식 이제 모바일 서비스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통신 서비스를 쓰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이동하면서 통신 서비스를 쓰고 싶은 건데 예. 안테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동식은 좀 어려워요. 물론 차량용에 닿는 그런 서비스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 이제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B2C 수요보다는 예. B2B 수요가 많을 거예요. 음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항공사 그리고 해운사들. 그래서 지금 항공사들이나 국내 해운사들이 서비스를 많이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머지않은 시일 내에 우리가 비행기를 타게 되면 비행기 모드로 이제 통신을 끄는 게 아니라 와이파이를 통해서 아하. 이제 머니쇼도 시청할 수 있고 넷플릭스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마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우리 정정구님 센스 있다. 예? 비행기에서 딴 걸 안 보고 머니쇼를 보신다. 비행기에서 머니쇼. 머니쇼를 챙겨봐야죠. 챙겨봐야죠. 그러니. 네. 아니 근데 지금 스페이스X 라이벌 회사들은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디 있을까요? 라이벌 회사라고 부르기에는 좀 민망한 수준이긴 해요. 지금 왜냐하면 예, 결국엔 예, 저궤도 예. 위성 통신의 가장 큰 핵심 인프라는 뭐냐면 위성을 많이 까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위성을 많이 깐 회사가 한 손가락에도 꼽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 손가락에도 꼽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부를 수 있는 거는 유럽에 있는 유텔셋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미국에 있는 아마존도 네.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위성을 많이 발사는 못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유의미한 서비스를 내고 있는 이제 기업은 네. 저궤도 위성 통신 기준입니다. 예. 전체 위성 통신이 아니라 뭐 스타링크 네. 그리고 원앱 유텔셋 그리고 아마존 정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라든지 여러 서비스들도 좀 준비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요 관련한 종목이긴 하네요. 시청자분께서 언급하시길래 한번 봤더니만 아니 세트레가에 이게 지금 뭐 하는 회사죠? 위성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위성지회죠. 네, 위성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정확히는 통신 쪽보다는 군사 감시 정찰 위성입니다. 군사 감시 정찰 위성. 아. 쉽게 말해서 우주에서 지구로 사진을 찍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네네. 근데 우주에 있는 위성들은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 여러 나라 국가들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어디에 대한 수요가 많냐? 방산 쪽에 대한 그러니까 군사적인 용도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시장도 군사 감시 정찰 위성 시장도 커지고 있는 것이죠. 아 근데 제 보니까 뭐 무슨 뭐 실체 없는 회사가 아니고 매출도 있고 영업이익이 있습니다만 아직은 미미하고 네. 밸류에이션은 턱없이 높아요. 네. 이 시장이 좀 그런 시장입니까? 원래는 아니었어요. 원래는 이제 밸류에이션도 적당히 나오고 어느 정도 성장성을 이제 평가받는 시장이었는데 이게 최근 몇 년부터 국내 이제 투자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미국이랑 중국을 중심으로 예. 관련 민간 기업들의 주가가 엄청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바깥에서부터. 그러니까 스페이스X 상장 뉴스가 나온 12월 이전부터도 예. 많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네.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여기에 대한 성장 밸류에이션을 많이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국내에서는 도화선이 된 게 스페이스X 상장이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국내 기업들도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에 있는 어떤 성장 가치를 좀 땡겨와서 평가를 받다 보니 이게 단기에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이런 부분에서 일부 투자자분들께서는 너무 지금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심하다. 네. 저는 어느 정도 거기에도 동의하는 바인 게 사실 미래 가치를 얼마만큼 어떻게 땡겨올 것인가에 대한 시장에서도 설왕설래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대표적인 우주 개발 프로젝트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네. 예, 이게 아폴로 프로젝트 이후 반세기 만인 거예요? 60년 만에 가는 건데 예. 아폴로라는 그리스 로마 신이잖아요. 예, 예. 아르테미스랑 둘이 쌍둥이에요. 쌍둥이. 예. 예, 그래서 그 둘이 쌍둥이라서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고 네. 60년 전에 아폴로 프로젝트의 목적은 정말 사람이 달에 발자국을 찍는 게 목표였어요. 찍고 오는 게 목표였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목적은 달에 가긴 가는데 단순히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달을 식민지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달에 기지도 건설하고요. 달에 있는 뭐 휘토류나 이런 여러 광물도 채취하고. 그러니까 달을 식민지화 시켜서 예. 달에 있는 어떤 개발을 확보하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식민지화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달에 자주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싸게 갈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기 정연구원님. 네. 이 지금 아폴로가 네. 아폴로 11호가 그때 저 달에 착륙했던 게 1969년 맞습니다. 7월인데 맞습니다. 그때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7살 때 그 흑백 TV로 봤어요. 뭐 이렇게 긍충 막 뛰다니더라고. 네. 그러다가 뭐 성적이도 펄럭거리고 네.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이거 뭐 주작이다 뭐 붙어 해가지고 뭔 놈의 뭐 달나라에 뭔 바람이 있냐 해가지고 뭐 별소리가 있었는데 아니 그때 보내고 나서 왜 사람이 왜 안 갔어요? 돈이 안 돼서 그러나? 맞습니다. 돈이 안 돼서?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네. 1969년에 아폴로 11호만 기억하시는데 네. 그 뒤로 6번을 가요. 총. 가요? 네. 1973년이 마지막이는 아폴로 17호가. 예. 아, 사람이 몇 번 더 더 갔다? 갑니다. 더 어. 갑니다. 근데 아무도 기억 못 하시죠. 어허. 왜 그러냐면 아폴로 프로젝트의 목적은 사람이 달의 땅에 발을 받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엄청나게 그 당시 미국 예산 기준으로도 10%가 넘는 예산이 나사에 투입이 됐어요.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그런데 발을 땅에 밟고 그 뒤에 경제적인 이익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냉전 시대가 끝나면서 우리가 과학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는 굳이 이유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네. 소련하고의 경쟁이 있어서 일단 이겼고. 그러다 보니 이제 달에 갈 이유가 없어진 거죠. 아하. 사람이 달에 가는 건 돈만 많이 들지 굳이 우리가 왜 달에 가야 되냐. 그래서 60년 동안 안 갔던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이제는 다시 가게 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익들도 충분히 이제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르테미스 2호 발사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원래는 맞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제 이게 연기가 됐는데 이 아르테미스 2호 발사 어떤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아르테미스 2호 발사는 최종 발사가 아니라 중간 발사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 발사.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제가 아까 아르테미스의 가장 큰 목적은 식민지화 시키는 예.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가서 결국에는 많은 활동을 해야 될 텐데 사람이 가기 전에 달을 이렇게 경유해서 와요. 그러니까 이 로켓을 네. 달이 이렇게 있으면 가서 내리는 게 아니라 달 뒤까지 이렇게 쭉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다시 오는 그래요? 거예요. 그래서 네. 사람이 네. 정말 이 로켓을 타고 한번 쭉 갔다 올 수 있나 없나를 테스트해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아르테미스 1호 발사에는 뭐였냐? 예. 사람이 안 타고 한번 쭉 갔다 왔어요. 아. 예. 그럼 2호 발사에서는 사람이 타고 한번 경유해서 그냥 차에서 안 내리고 예. 이렇게 경유해서 한번 오고 오는 거예요. 네. 3호부터는 내년도에 있는 아르테미스 3부터는 사람이 정말 땅에 내리는 과정, 땅이라고 하면 그렇고 달 지면에 내리는 과정까지 이제 포함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르테미스 2호는 드라이브 스루고. 그렇죠. 3호부터는 이제 차 세워놓고 들어간다. 그쵸. 오케이. 어. 아니 근데 지금 시간이 다 돼가가지고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러면 이 우주 항공 관련해서 아까 세트레가에는 언급해 주셨고 네. 우리 지금 종목들 좀 알려주세요. 공부 좀 하게.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우주 섹터가 테마성으로 묶였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우주라고 묶여있는 종목들은 같이 움직였는데 네. 지금 주가 흐름을 보시면 종목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다시 말하면 각 종목별로 어떤 뉴스나 어떤 모멘텀에 민감한지를 보셔야 돼요. 예.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서두에 언급드렸던 대로 방산업종에 대한 연관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에 더 반응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인텔리안텍 같은 경우에는 뭐 아마존이라든지 지금 저궤도 위성 통신망에 대한 그 관련도가 높거든요. 어허. 그래서 저궤도 위성 통신 뉴스에 좀 더 민감하고요. 예를 들면 뭐 스피어나 HVM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 관련된 매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민감한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언급드리는 것처럼 많은 종목들이 어떤 모멘텀에 엮여 있는지가 다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단순히 어떤 종목이 뭐 지금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떤 뉴스가 남아 있고 어떤 뉴스에 어떤 종목이 연관되어 있는지도 같이 보시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 일정이 지금 대략 어느 정도 돼? 뭐 6월달 얘기 있었잖아요. 이게 일론 머스크는 본인 생일이 6월 28일이라서 본인 생일날 한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때 이게 그랬었어요. 물리적으로 사실 좀 빠듯하긴 해요. 그래서 하나 확실한 거는 목표는 6월 달로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한 3분기 중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얘기 들으면 참 일론 머스크 밉살스러웠는데 자기 생일에 맞춰서 상장하네 이러는데 요즘은 자꾸 봐서 그런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귀엽네요.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합니다. 여러 의미로. 아니 그 스페이스X 그 개인들 IPO 그 하려면은 로빈훗에서도 가능하게 할 거란 얘기도 있었잖아요. 제가 미국 공모주 전문가는 아니어서 아 그러게요. 그 다른 채널 보면 이렇게 좀 많이 잘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또 짝퉁 로빈훗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일단 돈부터 보내세요. 뭐 몇 주 받을지는 가보고 이러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해. 네, 네, 그래요.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코스피는 지금 4,987, 3.4% 하락이고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순매수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아까 어쨌거나 뭐 사이드카 이후에 낙폭은 줄이는데 성공하고 있고 일본 니케이도 일봉에 아래꼬리 길게 달리네요. 그리고 우리 하모니에서 우리 정의원 연구원이 아주 활력을 불어넣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일단 막 축축 처지기보다 저렇게 다이나믹하게 에너지 넘치게. 아니, 그 스페이스X 관련주들이 또 괜찮아요. 지금 보니까 때마치. 그죠? 예. 네, 그래요. 그리고 뭐 정의원 연구원이 뭔가 개그 치니까 아주 호응이 좋으시네. 제가 제가요? 똑같은 얘기를 했더라도 저보고는 뭐 아재 개그를 하면서 설마 삐지신 거예요? 삐짐? 네, 그래요. 네. 아니에요.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